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2025년 4월 19일 저희 시즌 5의 두 번째 방송 막을 올리겠습니다. 시즌, 시즌 5 무슨 미국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시즌 드라마. 미드, 미, 무슨 뭐 미드, 뭡니까? 유명한 미드 있지 않습니까? 뭐 프렌즈 이런 게 시즌 9까지 했나요? 보니까. 예. 야, 무슨 시즌제로 참 빡세네요, 진짜 이 방송. 혹시 뭐 뭐, 이왕 하는 거 저기 네. 리셋하고 리부트 이런 거 하지 않고 일단은 시즌 제로 한번 가보는 걸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게임은 그런 거 많이 한다니까? 그 스터링처럼. 방송 리마스터링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게 완벽한 리마스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마스터링 웃기긴 하네, 지금 이게. 말 나와서 나온 김인데 혹시 그 드라마 긴 거 본 적 있어요? 시즌 9, 8 나오는 막 드라마 있다 아닙니까?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다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혹시?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네. 가장 시즌 긴 게 왕좌의 게임. 그게 얼마였는데? 7입니까? 그게 뭐 7인가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보이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더보이즈는 몇 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것도 많이 시즌 나왔다고 지금 한 하는데. 4인가 5까지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매년 뭐 아, 2년에 한 그래요? 번씩 나오나? 나올 때마다 찾아가지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거 빼고는 뭐 딱히 막 이렇게 긴 시즌의 드라마는 너무 길어가지고 보기 싫더라고. 아, 그리고 그 뭐야. 그 뭐요? 브레이킹 배드를 좀 정주행하다가 포기를 했고 아, 그거요? 그게 9인가 8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게? 그럴 그게 건데. 뭐 굉장히 명작 드라마라고 해서 봤는데 아 이게 예. 또 나온 거를 몰아서 보려니까 이게 또 쉽지 아,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까, 또 그게. 브레이킹 배드. 저는 이제 뭐 드라마는 본 게 이제 기억나는 게 프렌즈 옛날에. 음, 그거는 다 본 것 같고. 그게 시즌 9까지인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엑스파일.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엑스파일 또 제가 또 사랑했던 드라마인데. 그리고 마지막이 심슨이 시즌 제가 25까지인가 봤거든요. 시즌 24까지인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백수생활 하면서 심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 그게 아직 나오더라고요. 거의 시즌 30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30까지 나왔나? 아마 그럴 건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제일 긴 것도 있습니까? 그게 첫 방송이 87년인가? 뭐 얼마, 뭐 90 몇 년인가 그럴까요? 90년도인가? 그게 아마? 네. 그게 이제 뭐 좀 베테랑 얘기랑 하면 딱, 우리 어릴 때 TV 틀면 EBS 이런 데 심슨 했다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맞아. 심슨이나 외국 드라마, 막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와이프랑 이제 좀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다 보니, 와이프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 제 와이프 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뭐, 이런 뭐 동물 이야기 이런 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니까. 아니, 뭐, 동물 관련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뭐가 있죠? 동물 예를 들면, 뭐 사자가 뭐 어떻게 뭐 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네. 그게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얘기한 게 이제, 뭡니까, 저희, 그 동물의 왕국, 우리 항상 보지 않습니까? 네. 옛날 네. 되면은, 6시, 네. 보통,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 6시, 5시 반 정도에, 저녁 먹기 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이 매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서, 이제 동물이 어떤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봤었다라고 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어릴 때 케이블 TV가 안 나오고, 베트남의 방송국 채널이 두 개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는 별로 볼 적이 없대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나오는 음, 게, 네. 뭐 이제 베트남의 전쟁에 이긴 얘기들 뭐 이런 거, 미국을 이긴 얘기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자기들 이제 어릴 때 봤던 그런 고향과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클래식이라고 하는 드라마들, 미국 애니들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심슨 같은 것들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제 뭐 그때가 자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케이블을 못 놨다는 얘기가 하나였고, 두 번째가 이제 와이프 얘기로는 이제 그때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상태는 아니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미국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보는 게 어려웠을 것 같다. 그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제 뭡니까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다 이제 미제 애들이 찍잖아요. 사실 그 프랑스 애들이 저기 사파리 가서 찍고 미국 애들이 그러면 전 내셔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찍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한국 일본 애들이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 가서 코끼리 생태를 찍진 않거든 보통 그게. 그런 생각하니까 좀 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많이 보지 못했겠구나, 이 친구가. 네. 나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참, 일단 뭐. 딱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뭐, 별로 잘 지내고 있습니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 시점에 이제 시즌 5 두 번째 방송을 찍고 있는데
첫 번째 방송을 아직 업로드를 안 한 상태여서 뭔가 네.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찍는 거다 보니까 뭔가 아직 그 뭐랄까 이게 새로 시작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한번 그런 나와봐야 그 되고. 살아있지 않은 느낌으로 그 제가 이 뒷배경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소파 앞에서 찍다 보니까. 일단 좀 나중에는 이제 조금 장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청취자 수나 같아. 이렇게 올라오면은 뒤에 이제 여기다 뭐 전구도 갖다 놓고 뭐 그쵸. 사초도 하나 갖다 놓고 서재를 꾸며가지고 옆에 보면 그림도 하나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 호치민 우리 초상화도 하나 갖다 놓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뭐 최근 소식은 뭐 제가 애를 가졌다까지는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 그럼요. 방송이었죠. 예, 그 이제 뭐 성별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약간 대한 지금 너무 느끼지만 그 세상 보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보낸다.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아버지들은 항상 그 애고 싶었지 않을까 평생. 음. 근데 이제 뭐 당신네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살아가시다 보니 애를 놓고 키우다 보니 다들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뭐 베트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그 저번 주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 수목 정도에서 네. 지금 베트남에 이제 시진핑 주석 아저씨가 왔다 갔거든요. 베트남에 정상회담하러. 월화한 것 같습니다. 월화 맞지 않나요? 월화였나 화수인가 뭐 여튼 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일정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게 일단 베트남 내에서는 좀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제 뭐 베트남이 이제 고속철을 뚫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속철을 뚫기로 한 게 이제 이거 100% 중국 자본으로 결정났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베트남에 이제 성을 줄인다. 성계 지금 베트남 67개 성인가 있잖아요. 69개 성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통폐합한다는 게 약간 좀 공식적인 이제 좀 베트남 입장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수많은 땅 투기가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고, 이게 뭐 이게 좀 비방용 얘기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 방송 감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요건 좀 제법 저희 뇌피셜이 아니고 이게 좀 뭐 나름 합리적인 소스를 통해서 들은 건데, 이건 비방용이라서 제가 길게 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베트남 요번 이제 그 지도부가 상당히 친중국적이다라는 게 지금 좀 내부적인 스탠스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속철도 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발표를 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뭐 이제 한국 자본, 일본 자본 뭐 이렇게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뭐 중국 자본으로 발표가 났고, 이제 그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개발을 할 단계부터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로 사실은 뭐 사실은 결정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대외상 발표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과 이제 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릴레이션십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같이 검토를 하는 단계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기존에 그 계획을 만들 때부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올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 상태로 계획을 짰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방송 끝나고도 제가 당신한테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정부가 상당히 친중적인 스탠스를 띄고 있는 게 라는 게 지금 좀 많이 좀 보인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거죠. 음. 뭐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다라는 거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 뭐 지금이야 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최소한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는 그냥 뭐 미국의 뭐 이제 뭐 국익과 그런 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이었지만, 그 괜히 그 중국 주위의 국가들도 괜히 건드리는 게 조금 추후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시진핑 주석이 들어왔고, 물론 뭐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주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이제 아마 그 트럼프가 거의 2주 전이죠. 3주 전에 그때 이제 네. 관세 관련해서 지금 그런 모든 그 동맹국들과 모든 잠재적인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다는 게 아마 이번 회담 결과에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 뭐 관세를 뭐 많이 안 때리고 뭐 5%대, 뭐 이런 관세 없이 갖고 중국만 관세를 때린다고 했으면 아마 좀 더 중국과 베트남의 회담 결과가 좀 달랐을 건데, 뭐 어차피 트럼프의 의중 자체는 여기도 45%, 저기도 45%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이럴 거면은 45% 맞고 중국이랑 같이 좀 붙어 먹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거죠, 베트남은 지금. 그게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예. 네, 하여튼 뭐 저도 한국에 있었지만 이제 네.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은 네. 항상 이제 고위 관료들이 오시면은 저희 사무실 앞을 지나가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길이 말이요? 통제되더라고. 그거 항상 그래,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사무실 복귀를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왔었다. 이 시진핑이 맞습니다. 이제 뭐 중요하진 않지만 베트남 말로는 떡건빙 이러거든요. 떡건빙이요? 그 떡건빙, 떡건빙입니까?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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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건빙. 어감이 좀 맞습니다. 떡건맛이 하니까 좀 이게 약간 어감이 좀 별로,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떡아저씨 왔다 그래서 갔다. 예. 이프로가 잘 얘기해줬지만 와가지고 뭐 한 40개 이상의 무슨 협력들에 소명을 하고 갔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예, 이제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차관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트럼프 입장에 그 시진핑 입장에서 양보를 크게 해준 것 같고 뭐그 이외에 이제 기술 산업 협력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시진핑이 제일 겁먹은 게 어쨌거나 그 베트남이라는 포지션이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뭐 무슨 뭐 중요하죠. 우리는 모르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대중국 제재가 엄청 많은 상황에 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와가지고 메이드 인 비엔남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에 있는 국가들도 베트남에서 온 것 중에서 어떤 게 짱게 건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한데 하여튼 네.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 이런 활로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실 인근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만큼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긴 해요. 왜냐면 사실 관세 발표가 나고 거의 오피셜하게 가장 미국 먼저 방문한 국가가 베트남이었을 거예요. 베트남에서 외교부 쪽에 사람을 그 다음 날인가 그 당일날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관세 발표가 나고 45% 발표가 네네. 나고 나서는 유예가 되긴 네.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베트남에 지금 2주 지났죠. 그게 유예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들어온 정상이 어쨌든 간에 그 중국에 있는 정상, 중국의 헤드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이게 재밌게 봐야 되지 않나. 음. 고무적이라고 하긴 표현하긴 그렇지만, 나름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양쪽에서는 조금 뭐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이죠. 그 아까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 프로님이 뭐 누군가는 뭐 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 잠깐 아니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이제는 이게 이 프로님은 가능하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니까 네, 예. 혹시 뭐 땅을 사거나 좀 없죠. 사야겠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당장 제가 그런, 가능하시잖아요. 저는 당연, 불가능하지만 이 프로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성능 너머에 있는 그 임야 대지 버려져 있는 땅을 저렴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렴한 땅이라는 게 없어요, 이 나라도. 그리고 알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그 좋은 토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국도 그렇지만, 이 베트남은 이 세력들이 이거를 알지 않습니까? 이제 물 타면서 돌려가지고 주식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튀기를 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짜잔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사실 저희같이 이제 소스 없는 사람들이 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죠, 사실 그게. 항상 뭐 여기서 제가 이 물량을 뒤에 던질 수 있으면 저는 돈을 버는 건데, 뭐 인생 모른다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게 마지막 폭탄의 폭탄의 심지가 타기 직전에 제가 그걸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땅 투자는 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와이프가 좀 땅을 사자, 자기 고향 땅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저는 조금 반대를 했어요. 사실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왜냐면 사실은 도시에 있는 땅이야. 정 안 되면은 제가 월에 10만 원이라도 세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뭐 알다시피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세가 안 나가요. 그거를 땅을 지어 놔도. 그래서 이제 조금 주저주저 하는 틈에 그걸 누가 사서,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좀 차익을, 그 땅을 산 사람 차익을 걷긴 했다 그러더라고. 걷긴 했는데, 그래서 와이프는 조금 저를 책망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뭐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 거고. 그래서 땅 같은 경우 생각은 있긴 한데, 조금 뭐 좀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값이 오른 게, 요즘 흥현이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혹시 흥행이 오르는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 도시 통폐합 얘기 나오면서, 흥현이 하노이에 붙어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가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주변, 흥현인가 어디 주변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또 하나의 이제 거점 도시가 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대장님의 고향이 흥현이다. 뭐 이거는 그 도시 그 합병 계획 전부터
그 흥행 땅값이 무시무시하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1년 음. 동안 거의 뭐 2배, 3배가 올랐대. 그냥 그 있잖아요.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냥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랐나 싶었더니만 이제 그 행정구역 통폐합 얘기가 올해 초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듣기로는 이제 흥행이 약간 거점 도시처럼 약간 된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지금 대장님 고향이 흥행이다라는 거 말면 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를 편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한국 기준으로는 지금 김포가 서울시 통폐합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도 그 서울시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그 저 구리 음, 시내만 나가도 그 구리시 서울 통폐합 위원회에서 무슨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이걸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데 여튼 딱 네, 그냥 맞죠, 그 맞죠.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딱 것 그 개념에 같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3급지에 있는 동네가 2급지랑 붙어가지고 성이 하나 되면 3급지는 2급지 따라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베트남이 좀 그런 게 있었고 뭐 좀 개인적으로 웃겼던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이거 전 방송에 나왔죠. 저번 방송에 전자담배 베트남 얘기를 한번 했지 않아요? 네네 이번에 방송에 했죠. 나오진 네. 않았는데 제가 편집 단계라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자담배 얘기를 한번 네. 했을 거예요. 제 베트남에서 행상과 판매 네. 금지를 한다. 제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웃겼는 게 뭐냐면은 방린 있죠. 방린이라는 도시가 삼성 슈퍼마켓 있는 삼성에 있는 도시거든요. 거기 슈퍼마켓에 콜라 사러 들어갔는데 전자담배를 버젓이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담배 판매를 하면은 여기서 뭐 법으로 언금을 해서 뭐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인타운에서 전자담배 길에서 피다가 뭐 걸려서 마약 검사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슈퍼마켓에 버젓이 파는 거예요 전자담배를. 그래서 아주 이상했지. 그러지. 네. 그래서 보니까 특정 브랜드 제품들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사도 괜찮냐? 그러니까, 아이, 뭐, 이거 절대 뭐 경찰 잡아가지는 않는데. 그래, 감사해요. 그래, 좀 찝찝해서 나왔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는 며칠 전에 이제 지인이랑 술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지인이 이제 술집 방 안에서 전자담배 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방면에서 본 브랜드를 똑같은 걸 피고 있어. 너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방면에서 구했대. 어떻게 구했냐?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방면 공원들이 이걸 판대요, 유통을. 그 집 브랜드를. 이게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들이 이 전자담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유통을 한대. 유통을 한대.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뒤를 봐주고 있는 브랜드다. 들어가지고 있는 브랜드래 이게. 이거를 유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네. 특정 제품이 슈퍼마켓에 보이는 거래. 네.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경찰이 뒤에서 지금 마약이 불법화돼 있는데 뭐 봐주고 뭐 그런 슈퍼에 말 거잖아. 슈퍼에 말 팔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어메이징한 얘기입니다 베트남 진짜. 와, 제가 보고 나서 느낀 게 진짜 이거 참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 방린 공안이 공인한 전자담배니까 이거 피면 안 걸린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참 이게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집행을 해야 되냐. 이게 참 미스터리더라고요. 보면 웃기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국가입니다. 신비로운 국가는 이게 베트남입니다. 진짜 제가 듣고 웃겨가지고 진짜. 최근에 재밌는 얘기는 그 정도가 재밌는 얘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 어차피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 되면은 이제 베트남이 이제 휴일 시즌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때 이후에 첫 번째 그 긴 연휴잖아요. 4일 쉬나요? 5일 쉬나요? 네네. 5일 쉬면은 뭐 이프로님은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뭐 한 이틀 집에서 쉬고 이틀은 저희 장모님 댁 데려갈 생각입니다. 아, 고향 내려갈 때는 뭐 차로 내려가는 거죠? 아유 기차 타고 갈 거요. 기차 타고. 그러면 피곤하긴 한데 가기로 했습니다. 가하노이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걸리나요? 7시간 걸리나 그럴까요? 8시간, 7시간. 와, 그래서 진짜 고속철도가 필요하긴 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네, 이게 좀 7시간이라고 하면 되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 게 저랑 저희 와이프 고향집이랑 한 300k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300km 정도예요. 하노이에서 그 응양까지가 300km 정도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부산이 한 450km 정도 되죠. 500km? 뭐 그 정도 돼? 뭐 이렇게 450km?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느낌상은 아마 뭐 서울에서 대전 조금 넘어가는 느낌일 건데 네, KTX 타면 1시간이잖아. 나는 이걸 그쵸. 7시간 타야 돼. 나는 이걸 7시간 타야 돼, 7시간을. 그러니까 필요하다 고속철도라는 게 중국 자본이고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봤을 때는 이 고속철도는 필요하다는 게 진짜 확실해요, 진짜. 아, 이게 생활권이라는 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진짜. 아니, 개인적으로 이프로님 지금 예.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제 쉽지 않은 여행일 것 같은데 이게 또 차도 또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리핑 기차를 타야 되는데 저도 좀 사실 좀 그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장인 장모님이 여기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뭐 일이 있으셔 가지고 이번에 못 올라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하여튼 뭐 와이프가 가고 싶다니까 가야죠. 아, 그럼요. 그게 기차표가 얼마입니까? 얼마였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뭐 몇만 원 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고. 이것도 이제 시즌 따라 가격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아, KTX는 고정이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예를 네. 들면 27,500원, 37,500원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시즌별로 좀 기차값 다른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확실한 건 아니라서 제가 와이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저희들끼리 약간 시가라 뭐 들어 가지고 기차값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잡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예. 그 잠깐 쉬었다가 저희 오늘 본론 주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잘 들리죠? 들립니다. 네. 예. 일단은 요번 방송 주제는 저희가 몇 년입니까? 그 6년, 5년 동안 말만 하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별 얘기는 없는데 그냥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이제 영리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일단 대해서. 한국의 건국 신화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고요. 뭐 저는 이제 그렇죠. 베트남에 오면서 그 이런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거를 좀 갔었는데, 언어 교환 네. 모임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베트남어 할 줄도 모르는데 막 구연 어, 동화 같은 걸로 얘기하는 게, 랑동권 어구가 있었다, 100개의 알이 있었다, 남모어이는 산으로 가고 남모어이는 바다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누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 지나가는 말로 대략적인 흐름을 이제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저희 그 베트남의 서호, 하노이에 서호가 있는데, 서호를 가로지르는 큰 두 개의 줄기가 랑롱권 길과 어우꺼 길이 있었다. 음, 저한테 와 있는 그 베트남의 건국설화는 딱 여기까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들어보면 뭐 나름대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신화들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이유와 뭐 이 저희 뭐 한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건국 신화와의 뭐 음, 유사점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프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뭐 준비를 한 건데, 저도 들으면서 또 제가 아는 내용에서 덧붙이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가면서 오늘 방송 한번 재밌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다거든요. 당군 이야기도 뭐 한 줄로 줄이는 거가 아닙니까? 10초로 줄이면 뭐 황웅이 내려와서 그 네, 호랑이랑 곰한테 쑥이랑 네. 마늘을 100일을 먹이고 근데 호랑이는 도망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곰은 100일을 먹고 사람이 된 다음에 둘이 결혼해서 나온 게 당군이다라고 한 줄로 줄일 수 있잖아요. 아, 사실은 그럼요. 그럼 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자세히 보는데 그때 한국에 마늘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없다고? 마늘이? 마늘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마늘인가 쑥인가 그때 없어가지고 원래 그게 약간 좀 후대가 좀 바뀐 얘기다. 기존에는 이제 마늘과 음, 쑥이 아니고 뭔가 딴 걸 먹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번 방송은 일단은 제가 뭐 저희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좀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시작을 하시죠. 일단은 베트남의 건국신화 일단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이제 건국신화라는 베트남의 건국신화가 뭐냐면 랑몽권이라는 사람과 네, 어우꺼라는 이제 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알을 이제 놓고 이제 알을 놓은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 베트남의 건국 5월 초가 아마 초중순 이제 흥왕탄신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은 개천절이라고 해서 개천절. 베트남에 아, 하루 쉬는 날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난주 베트남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네, 7일이었죠. 이거는 이제 네네, 음력이라서 매일 바뀌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그 이게 좀 한국말로 들리면 이상하긴 하지만, 네. 예, 저또 홍보원 오신 날인데, 그래서 일단은, 네, 황타실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단, 랑롱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랑롱권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이 사람을 이제 그 대표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용의 자식, 용의 음, 군주. 네, 이건 뭐 사실은 많은 건국신화에서 뭡니까, 조상들을 신성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이런 좀 신성한 동물들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용.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되게 용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죠. 왜냐면 그 뭡니까, 그 탕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베트남 하노이를 예전에는 고전에 탕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수도명이 탕롱이었고 탕롱이 뭐냐면 이제 용이 내려온 자리라고 해서 탕롱이라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행지로 많은 하롱베이도 이제 용이 내려온 예를 들면 그쵸. 뭡니까 뭐 해변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 베트남은 이제 용과 관련된 얘기가 많고 사실 나라가 길다 보니까 이제 또 베트남 사람들이 풍수적으로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해석할 때 이제 하노이가 용의 머리, 그 서호가 용의 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풍수적으로는. 그 자기네들은 이제 용과 관련된 국가다, 용과 뭐 연관이 있는 많은 국가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용이라는 국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건국 시조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이 랑몽권의 사람이라는 혈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신농 씨와 이제 그런 이제 중국에 있는 사막 모제 같은 그 전설적인 임금의 뭐 후손이나 그 사람들이 베트남에 내려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는데 이제 또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중국과 엮이기 싫으니 이제 그거를 북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네들이 고향을 이제 남방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남방에 있는 사람이 내려왔던데 뭐 제가 봐서 남방에서 내려왔겠어요. 뭐 그 사람이 이제 바다와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네. 북방에서 뭐 저는 뭐 제 표현을 빌리자면은 저 하노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물과 용의 피를 지닌 그러니까 물과 이제 뭐 바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그 랑롱권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치수가 뭔지 알죠? 치수. 치수가 뭔가요? 다스릴 치에 물 숫자, 물을 음. 다스린다. 네. 맞죠? 네. 고대 건국 신화들을 보면은 물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단군 왕검의 아버지인 환웅이 저기 하늘에서 내려올 때 누구랑 같이 내려오는지 기억합니까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뭐 홍백, 우사 뭐 이런 사람들 내려오거든. 네. 들어본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홍백이 뭡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사람. 우사가 뭡니까? 물을 다스리는 사람. 비를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수가 어릴 때는 그 중국에 나오는 뭐 사망오제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그 제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 유명한 사람 하나가 그 중국의 황하강길 물길을 다스리고 막 그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제 고대에서는 되게 이제 칭송받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이야 우리 뭐 한국으로 기준을 치면은 우리 명박이 형님이 4대강을 뚫어가지고 물길이 다 안정화가 됐지만 네. 근데 사실 한국만 해도 옛날에 되면은 앞에 건 농담입니다. 비만 오면 막 되게 강이 넘치고 했었잖아요, 항상. 근데 네. 지금 이게 20세기에도 물난리가 나면은 그렇게 강둑이 넘치고 했었는데 고대에는 얼마나 심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물과 그 물의 수위에 따라서 무언가가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네. 결정되고 뭐 네. 동식물이 죽어버리면 사냥도 못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그 뭐냐 고대 전설들에 대해서 키워드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에 그 직접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랑롱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희 북방에서 뭔가 이제 그런 물 관련되는 일을 좀 하는 사람, 그런 걸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그 부족과 집단이 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저기 뭡니까 그 홍황 저 뭐죠 저기 무슨 삼각주죠? 여기 홍강 삼각주도 보면 거기도 되게 범람이 심하잖아요. 사실 그 동네도 네. 다. 고대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랑몽권은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그쪽 북방에서 온 그런 이제 뭔가 물을 다스리는 알 줄 아는 치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집단들 내려와서 베트남에 음.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온 신화가 이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그 뭡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어우꺼라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 약간 선녀, 뭐 산신령 같은 표현으로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어떤 걸로 상징을 하냐면 산과 육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물 바다와 이제 그 육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징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는 어우꺼라는 사람은 아마 그건 같아요. 이제 베트남에 있던 기존의 토착 이제 뭡니까 그 거주민들 원주민, 원주민, 토착민. 그 토착민들 산에 살고 있는 어쨌건 간에 베트남과 중국 국경 사이에 보면 산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 북쪽에서 내려온 뭐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이제 결합을 하는 단계를 이제 우리 처음에 랑농권과 어우꺼가 만나는 이제 요걸로 좀 해석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그 저희가 한국도 이제 단군 신화라고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기원전 그렇죠. 뭐 2300년 전에 시작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것도 이제 그 우리 베트남의 랑롱권과 어우꺼에 대한 이 신화가 언제 시기에 시작된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찾아본 내용에 이제 기원전 이건 2879년
저희 한국의 단군 신화보다 500년 빠른 시기에 지금 이 랑농권과 어우꺼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한국보다 500년 빠른 신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과 신화에 대한 거는 이 프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이게 뭐 건국 신화잖아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건국 그냥 말 그런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 신화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곰이 갑자기 사람이 됐고 여기도 뭐 알에서 깨어나갖고 뭐 바다로 들어가고 뭐 용왕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이제 그런 실제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신화와 상징으로서 그런 되는 그런 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생각에 붙이는 거고, 우리 인류의 상상력이라는 게 일정 부분 팩트에 의해서 신화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 그럼요. 아, 없는 얘기에 대해서 살을 붙일 수 없는 거고, 사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랑농과과 어거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당군 왕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환웅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토템이즘을 믿지 않습니까? 이제 호랑이를 믿는 사람들과 뭐 곰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결합을 했는데, 결국 이제 곰을 믿는 사람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아주 당군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해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조금 저는 연관을 시켜가지고 랑롱군과 옥거를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 100명의 알을 놓거든요. 네. 알. 알을 아, 넣어가지고, 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약간 그게 있더구만. 이게 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지금도 종종 그런데요. 이게 애를 놓으면 태반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사람만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근데 종종 그 태반이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대. 어, 그러면 사람이 아래 가치 모양처럼 나온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에 무슨 예를 들면 그 뭡니까 무슨 물풍선 안에 갇힌 사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찢으면 이제 애가 살아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알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해석했다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뭐 신통한 능력이 있고 뭔가 좀 신성성을 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튼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100명의 알을 놓았다라고 해서 살기로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뭐 랑론권과 오권은 이혼을 해요. 뭐 이혼했다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 뭐 나쁜 얘기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런 표현 쓰면 좀 방송 그렇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이게 임신을 시키고 도망가는 남자들에 대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뭐 되게 포장은 멋지게 하거든요. 랑문권 아저씨가. 랑문권 음, 씨가 이제 우리는 산과 바다는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는 물과 불처럼 이렇게 결국 섞일 수가 없는 존재다. 당신과 나는 사랑하지만 우리 서로 살 길을 찾아 떠나갑시다라고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 다음에 이제 이제 한 사람은 바다로 한 사람은 산으로 흩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예,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가냐. 예. 베트남도 똑같다. 50대 50이더라. 그래서 100명의 아들을 공평하게 나눠서 50명을 데리고 이제 랑몽권 씨는 바다로 들어갔고 나머지 50명씩은 이제 베트남의 산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얘기지만 또 이걸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베트남은 중앙 집권이 안 됐구나 이 시기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어떤 들면 연관성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부족이 결합을 했고 그래서 뭔가 신족을 이뤘는데 예를 들면 단군 왕검이라는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렇게 100여 개 정도의 그런 집단 부족들이 약간 이렇게 좀 공동 통치라든지 협력을 하는 관계였고 거기서 이제 대표되는 집단들이 이제 랑롱권과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여기는 아웃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뭐 제 해석입니다만도 이혼을 했다고 했지만 결국 싸우면서 내전에 나가지고 반반 쪼개진 게 아닌가. 음, 뭐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 중심을 잡고 그 사람 위주로 국가가 돌아갔으면은 이렇게 50대 50이란 얘기가 안 나왔을 거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뭐 자꾸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자꾸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반으로 가고 너는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간다는 얘기 자체가 아마 좀 이렇게 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내전이 있었지 않나. 내전이란가 뭐 갈등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두 집단이 갈라서게 되었고 뭔가 그 세 명이 중에서 이제 거의 공동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0대 네, 50이라고.
그렇죠. 나왔겠지. 50대 50과 100개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강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 거죠. 그 푸토성 그러니까 하노이 북쪽에 있는 푸토에서 이제 그 가장 강했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국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뭐냐면 약간 말했던 흥부왕이라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이제 처음에 뭐 시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예.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베트남 신화의 뭐 1차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오늘 퇴근하는 차 안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의 건국신화 잠깐 봤어요. 제가 중국 신화는 잘 모르겠네요. 중국 신화도 전 자세는 안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고라는 거인이 있어가지고 거인이 죽고 그 거인의 시체가 이제 그 뭐 천지 창조가 되는 거죠. 음, 그 거인의 시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땅이 되고 뭐 거인의 피가 바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신들이 나오고 그 위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삼왕오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에 이제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같은 이제 고대 왕국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시초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고 일본의 신화 같은 경우도 비슷하더라고. 혼돈에서 한 명의 남자의 신과 두 명의 여자의 신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만들고 그 음. 자식들끼리 뭔가 갈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신의 자식이 지금 이제 뭡니까 그 천황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천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재밌게 본 게 뭐냐면은 그 일본과 중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뭐 밖에서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는 둥, 그 뭐 이런 얘기가 없고 자기네들 안에서 뭐가 나오거든. 자기 안에서 뭐 신들 둘이 싸우든 뭐 신이 작든 자살을 하든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산물들과 거기에 대한 뭔가 나오는 강력한 지도자와 인간들이 그 이제 그 나라의 건국 신화가 되는데 한국이랑 중국은 보면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여기 있는 하늘에서. 아, 랑롱권 씨는 저기 북쪽에서 내려왔고 저기 뭐냐 우리 환웅 아저씨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본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바다 건너가 하긴 힘들었을 거야.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이랑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도보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국에서. 왜냐면 뭐 이게 제가 중국을 빠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워낙 고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발달한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화의 형태들 이런 게 띄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실질성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일이네요.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국의 네. 건국 신화가 언제냐는 걸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확실히 이게 중국의 건국 신화는 기본적으로 삼황오제가 기원전 2800년대니까 이제 그렇죠. 베트남의 건국 신화의 시기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 음, 전에 이제 판구라고 하는 그 이런 우주와 세계의 창조 신화는 뭐 기원전 반고는 3000년에서 기원전 그 36,000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뭐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런, 뭐, 아까 말했던 반고란 거인 얘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음, 옛날에 뭐, 그, 네, 거북이가 지구를 바치고 있다 이런 얘기라 가지고, 별로 네. 그건 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동화 같은 얘기인 거고, 네, 그 다음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망오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얘기인데, 보면은, 그 뭐, 전 재밌게 본 게 좋습니다. 그랬죠. 하여튼 뭐 네. 여러분들의 또 참고를 돕기 위해서 단군 신화는 누가 썼냐? 어디에 근거가 있냐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제 이 프로그램 찾아봐서 알았는데 삼국유사에 이련이 썼다. 근데 그게 그렇죠. 이제 이래 썼다. 1600년대인가요? 언젠가요? 음, 그때 이제 쓴 걸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랑롱권과 어우꺼 신화는 누가 적었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음, 적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 이름은 책이 있는데 흥왕사적 옥보전이라는 책이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적혀 있는 그런 역사서가 있는데 아마 레왕조 때 누군가가 썼을 거로 추정하는 책이 이제 이 그 땅롱권과 어우꺼 신화에 대한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책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건국시라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베트남, 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GPT 찾아본 거 말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진다. 예, 자기네들은 되게 용을 그 뭡니까 용의 후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 드립으로 쳐주십시오. 예.
아까 좋습니다. 뭐 이거 궁금한 거 건국 있으니까. 신화 얘기하는 네, 김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로랑 같이 준비했던 내용에 나와 있는 그래도 그 단군 신화와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게 뭐가 있냐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좀 네,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에 결국 굉장히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다 많아요. 남성 시조가 있고 여성 시조가 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랑농권이 이제 용의 군주, 바다에서 온 그런 남성 시조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는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의 아들 환웅이 있고요. 이제 여성 시조,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우꺼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한국에는 이제 웅녀가 있죠. 곰이 변신한 웅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뭔가 태어나는데 그게 100개 알에서 나온 베트남 그리고 이제 단군을 출생한 한국 이런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베트남의 흥왕조를 이제 이루는 거고 한국어 단군 왕건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뭔가 그 신화 그 사람이 건국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그런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네. 인사이트, 키 테이크어웨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걸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보통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보통 이제 뭔가 참 잘했어요라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교훈이랄 게 있을까요? 물 조심합시다라고 마무리 짓고 싶네. 아, 아니 농담이 아닌 게 이게 되게 크더구만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나일강의 기적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이 그 고대 문명이 진짜 수천 년부터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 운동력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다 네. 보니까 네. 그게 상당히 그게 멋진 강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대요. 예를 들면은 나일강이라는 강이 뭔가 범람을 해서 옆에 막 토사물이 바닥에 떨어져야지 주위에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 아닙니까? 이 좋은 영양분들이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동양의 강들에 대해서 이제 물기를 다진다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동양에 있는 많은 강들은 뭐 태풍 치면은 갑자기 넘치는 거고 홍수 나면 갑자기 넘치는 거고 물론 그 홍수와 태풍이 치는 시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 부분 포커스는 할 수 있겠죠. 여름에 내린다, 봄 초가을에 내린다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날짜 자체가 좀 뭐 되게 좀 그 뭡니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나일강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대요. 예를 들면 3월 한 달 동안 물이 넘치고 나머지는 안 넘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거를 계산하기가 되게 쉬웠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이뤘다는 게 그 나라 문명이 어쨌든 고대에서는 굉장히 빨리 발달할 수 있던 요인이었다라는 게 뭐 원인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과학 관련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물난리가 중요하고 하는 걸로 결론을 못 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뭐 교훈적인 건 아닌데 물 조심하시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죠. 그 뭐 이게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나일강이라는 강이 굉장한 강인 게 정기적으로 맞는 시간에 많은 양의 범람을 해서 주위에 그 농지들을 이제 비옥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나일강이 고대 문명부터 발달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그런 강들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범람을 하다 보니 그런 치수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대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 그리고 뭐 한국의 대통령 한 분도 그런 관심이 많았었고 예전에 하여튼 뭐 하여튼 여튼 뭐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도 그렇고 물 조심합시다 하는 것도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신화로 가버리니까 이 결론 어떻게 내야지 모르겠네. 뭐 신화가 좋았어요, H.O.T가 좋았어 이런 걸 결론을 내야 되나? 당신 누구 편이었습니까? 신화가 좋아서 H.O.T가 좋았는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베트남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나라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거나 하실 때 음. 만나게 되면은 I know 랑롱권, I know 어우권, I know 흥부어 미국 사람이 빨라서 아니 너 땅꾼 할아버지 뭐 이런 거니까 지금 그러면 친밀함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하는 파트너가 한국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면 뭐, 그래서 저희는 대단한 걸로 어쨌건 하시겠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랑롱권, 어우꺼, 흥부엉 요렇게 아시면은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물 조심하시고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면 이제 베트남에도 이제 물난리가 많이 날 거고 한국에도 그렇죠. 태풍도 불 거고 물난리 많이 난다. 그리고 가면 그렇죠. 갈수록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예측이 주의하셔야 어렵다.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베트남의 당분 건국 신화, 한국의 신화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물 조심하시고 또 안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